19세기 말, 저는 조선 땅에 첫 발을 딛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모자로 비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자를 품에 안고 자기 몸을 흠뻑 젖게 만들면서까지 그 검은 구조물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건 가시였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비 한 방울에도 망가질 만큼 연약한데도 이들은 바람이 불면 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붙잡고 심지어 갓 위에 또 다른 모자를 덮어 씌워서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서양의 상식으론 말이 안 됐습니다. 모자는 사람을 보호하는 물건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모자를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트렁크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 위에 표식을 두고 스스로를 잊지 않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왜 머리 위를 그렇게 지키는가? 왜 어떤 것들은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도 기억하려 하는가?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갓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능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자세와 삶을 바꿔버리는 다른 설계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검은 구조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제 기록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모자가 아니다. 머리에 쓴 거미줄이다. 19세기 말 조선이라는 왕국의 거리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얹힌 검은 구조물, 햇빛을 가리지도 못하고 비를 막지도 못하며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자 사람들은 그 물건을 머리에서 벗어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 검은 구조물만은 절대 젖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배운 모든 학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양에서는 모자가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이 모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헨리 모건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고고학과 인류학을 전공한 연구자로 런던 왕립학회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 풍속을 기록하러 왔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2살이었고 젊은 학자로서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제가 그들이 갓이라고 부르는 물건과 마주한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기이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모자는 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고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모자의 본질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투구는 전장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철제 보호막이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베레모는 예술가들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실용성을 유지했으며 빅토리아 시대 신사의 중절모는 품위를 지키면서도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모든 의복 인류학 이론은 인간의 모든 복식이 기후와 환경에 대한 합리적 적응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자연 환경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옷을 입고 모자를 쓴다는 것, 그것이 인류학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갓은 그 모든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갓을 손에 들어보았을 때 그것은 모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정교한 공예품에 가까웠습니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엮은 뼈대 위에 말총을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엮어 만든 구조물. 그 사이사이로는 햇빛이 그대로 투과되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곧바로 형태가 일그러졌습니다. 무게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가져온 펠트 모자는 비에 젖어도 형태를 유지했고 바람에 날려도 쉽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에서 떨어질 때도 머리를 보호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구조물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금방 부서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기록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모자가 아니다. 머리에 쓴 거미줄이다. 거리를 걷는 조선의 남성들을 관찰하면 할수록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쪼이는 한낮에도 그들의 갓은 그림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나무와 말총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줄기가
얼굴 위에 촘촘한 격자 무늬를 새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얼굴에 정교한 문신을 새긴 것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자를 쓰는 것일까요? 햇빛을 가리지도 못하는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인도에서 본 터번은 강렬한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 두툼하게 감는 구조였고, 아프리카에서 본 모자들은 넓은 챙으로 얼굴 전체를 덮었습니다. 중동의 베두인족이 쓰는 케피에는 사막의 모래바람까지 막아주는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갓은 오히려 햇빛을 얼굴로 끌어들이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가 올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갓으로 비를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갓을 머리에서 재빨리 벗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갓만은 절대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갓 위에 또 다른 모자, 그들이 갈모라고 부르는 기름종이로 만든 덮개를 정성스럽게 씌웠습니다. 갓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모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모자가 사람을 보호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이 모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완전히 전도된 관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양의 모자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갓은 오히려 사람이 모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전된 관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자 하나가 제 모든 학문적 전제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기능주의 인류학이론은 모든 문화 요소가 생존과 적응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는 반드시 실용적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갓은 그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자초하는 이 물건은 제 학문적 토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 조선인 학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분이셨고 다행히 한문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갓은 이토록 연약하게 만들어졌느냐고, 왜 비도 막지 못하고 햇빛도 가리지 못하는 물건을 머리에 쓰느냐고.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갓은 비를 막으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갓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고 다만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갓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갓의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갓을 만드는 장인들을 찾아가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갓을 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갓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착용자의 행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장치였습니다. 갓을 쓴 사람은 함부로 고개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턱 밑에 단단히 조인 갓근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목이 조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갓을 쓴 사람은 경박하게 뛰거나 몸을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갓이 흔들리면 곧바로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착용자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갓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은 위험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갓이 그 사람에게 강제적인 품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논문 초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갓은 의복이 아니라 행동 교정 장치다. 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에서 출발했지만 조선의 갓은 전혀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은 보호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절제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착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갓의 본질이라면 그 불편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안고 다음 단계의 조사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이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갓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갓의 물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관찰 가능한 모든 것을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갓의 직경은 대략 40cm에서 50cm 사이였고 높이는 15cm 정도였습니다. 무게를 재어보니 놀랍게도 100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펠트 모자가 300g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갓은 거의 공기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움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갓은 흔들렸고 착용자는 손으로 갓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바람이 센 날 거리를 걸으면서 갓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지 세어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번씩은 갓을 잡아야 했습니다. 실용성으로만 보면 이것은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이 불편한 물건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갓을 만드는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한성의 작은 골목에서 30년 넘게 갓을 만들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작업실에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와 정성스럽게 손질된 말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여쭤보았습니다. 왜 갓을 더 튼튼하게 만들지 않느냐고. 예를 들어 대나무를 더 두껍게 하거나 말총을 더 촘촘하게 엮으면 비도 맞고 햇빛도 가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갓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튼튼하고 실용적이면 더 좋은 갓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분은 단호하셨습니다. 갓은 반드시 이 정도의 가벼움과 투명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갓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작업실을 나오면서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불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편함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고 상체를 곧게 세웠으며 고개를 함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조선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갓을 벗은 사람들은 훨씬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즉, 갓이 착용자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갓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갓끈은 턱 밑에서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었는데 이 끈이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급격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갓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갓 장인의 도움을 받아 제 머리에 갓을 얹고 갓끈을 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를 제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려고 하면 갓끈이 목을 조였고 빠르게 걷려고 하면 갓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게 되었고 상체를 곧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표정까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박하게 웃거나 큰 소리로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갓을 쓴 채로 30분을 걸었을 뿐인데 저는 제 평소 행동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갓은 착용자를 신사로 만드는 물리적 교정 장치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머리 위를 이토록 관리하는 것일까요? 왜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행동을 제약하는 것일까요? 저는 무심코 제 트렁크에서 성경을 꺼내 펼쳤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여행을 떠날 때면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소속을 나타내는 자리였고 질서를 드러내는 위치였으며 정체성을 선언하는 장소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머리와 관련된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곳에서 머리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단순한 문화를 넘어선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갓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갓이 성경의 규례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머리 위에 무언가를 두어 착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행동을 규정한다는 원리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갓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갓은 단순히 머리를 덮는 물건이 아니라 착용자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떤 질서 안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 위의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갓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이토록 불편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제약하려고 했을까요? 서양에서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미덕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은 인간의 신체적 자유를 점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의복도 점점 더 편안해졌고 모자도 점점 더 실용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선택했고 제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조선인 지식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갓을 쓰는 것은 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몸을 제약함으로써 마음을 바로잡는다. 이것은 서양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 우리는 정신과 육체를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몸의 자세가 곧 마음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갓은 바로 그 철학을 구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갓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갓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분 이상의 사람들만 갓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갓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그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하는 장치였습니다. 갓을 쓴다는 것은 곧 자신이 일정한 도덕적 기준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비가 오는 날 한 양반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갓을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지만 갓만은 절대 젖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가 여쭤보았습니다. 왜 갓을 쓰지 않고 품에 안고 가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갓이 젖으면 형태가 망가집니다. 저는 다시 마를 수 있지만 갓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갓은 그들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태도였으며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비를 맞아 젖는 것보다 갓이 망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용성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체계였습니다. 저는 또한 갓의 색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갓은 언제나 검은색이었습니다. 왜 검은색일까요? 조선 사람들은 오방색이라는 다양한 색채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의복에도 여러 색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갓만은 예외 없이 검은색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담고 있는 색입니다. 동시에 검은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늘의 색이 검은색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낮의 하늘은 푸르지만 밤의 하늘은 검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검은색은 우주의 색입니다. 저는 그제야 갓의 검은색이 단순한 색채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갓의 윗부분 구조였습니다. 갓의 꼭대기 부분, 그들이 대우라고 부르는 부분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대나무와 말총이 엮인 구조 사이로 하늘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왜 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윗부분을 막지 않았을까요? 비가 오면 그 틈으로 빗물이 그대로 들어올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의도적인 설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갓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갓 안쪽에는 반드시 상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성인 남성들은 머리카락을 머리 꼭대기에 묶어 올렸는데 이것을 상투라고 불렀습니다. 상투는 머리 정수리 부분, 정확히 백회혈이라고 불리는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갓은 바로 이 상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상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갓을 이토록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튼튼한 재질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노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은 상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갓은 상투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갓은 물리적 보호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갓은 영적인 장치였습니다. 상투는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라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갓은 그 통로가 항상 열려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갓의 윗부분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갓은 검은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갓은 불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관찰해온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갓을 쓴 사람들이 천천히 걷는 이유, 함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 비를 맞으면서도 갓을 보호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갓은 바로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 노학자의 말씀 이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갓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갓을 서양의 모자와 비교하면서 그 결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갓은 애초에 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갓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전혀 다른 설계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제 갓의 결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갓의 설계 의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상투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투는 조선 남성들이 성인이 되면서 치르는 관례라는 의식을 통해 처음 틀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러서 머리 꼭대기에 모아 올려 묶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확히 머리 정수리, 동양의학에서 백회혈이라고 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백회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한의학자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백회혈은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자 인간의 정신이 하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머리를 단순히 뇌가 들어있는 용기로 봅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머리 꼭대기를 하늘과 연결된 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투는 바로 이 백회혈을 향해 머리카락을 모으는 행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신체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은 나선형으로 감겨 올라갔습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혹은 하늘의 기운을 끌어내리는 안테나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는 순간 왜 갓이 그런 형태여야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갓은 상투를 감싸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용기처럼 완전히 감싸는 것이 아니라 틈이 많은 그물망처럼 느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특히 윗부분인 대우 부분은 완전히 열려 있어서 상투가 하늘을 직접 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갓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면 상투와 하늘 사이의 연결이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갓은 보호하면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매우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의 사다리를 보았을 때 그는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 갓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갓의 열린 구조, 상투가 하늘을 향하는 모습. 물론 저는 갓이 성경의 사다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려는 시도, 그 통로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조선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반복됩니다. 제단의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기도는 하늘을 향하며 인간은 위를 바라보도록 권유받습니다. 갓의 구조도 그와 유사했습니다. 윗부분이 열려 있고 상투는 위를 향하며 착용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제약받습니다. 이것이 같은 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통된 원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양 건축의 돔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성당의 돔은 하늘을 상징하며 그 중심에는 종종 빛이 들어오는 계구부가 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돔 중앙의 오쿨루스라는 구멍을 통해 하늘의 빛이 신전 내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갓의 구조가 바로 그것과 같았습니다. 갓은 머리 위에 세운 작은 신전이었고
상투는 그 신전의 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검은색이어야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 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은 제게 밤하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낮의 하늘은 푸릅니다. 태양의 빛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하늘은 검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검은 하늘에서 우리는 진짜 우주를 봅니다. 별들을, 은하수를, 천체의 운행을 봅니다. 검은색은 우주의 본래 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갓의 검은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은 머리 위에 우주를 이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는 상투가, 즉 하늘과 연결된 인간의 정수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갓은 단순히 머리를 덮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시각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갓의 재료인 대나무와 말총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곧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대나무를 군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속으로는 꿋꿋하고 비어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강하다는 것입니다. 갓의 뼈대가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말총은 더욱 흥미로운 재료였습니다. 말의 꼬리털을 한 가닥 한 가닥 엮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한 장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총은 살아있을 때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늘을 달리는 듯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갓에 담기는 것입니다. 저는 서양의 합리주의자로서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완벽하게 일관된 논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갓의 제작 과정 자체도 일종의 의례였습니다. 장인들은 갓을 만들 때 정성을 다했습니다. 대나무를 쪼개고 말총을 엮고 형태를 잡는 모든 과정이 기도와 같았습니다. 한 노장인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작업입니다. 저는 갓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우라고 불리는 윗부분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대나무 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태양에서 뻗어나가는 광선처럼 혹은 우주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에너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통해 하늘이 보였고 상투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갓의 챙 부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챙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역시 촘촘하지 않고 틈이 많았습니다. 이 챙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착용자가 고개를 숙이면 챙이 기울어지면서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즉, 갓은 착용자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선비와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갓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늘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바로 여기,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이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늘의 자식입니다. 갓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양에서 신은 초월적 존재로 인간과 분리된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하늘은 인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자식이며 하늘의 이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갓은 바로 그 연결을 가시화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첫 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애초에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땅을 보고 물질을 보고 눈앞의 것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말합니다. 조선의 갓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갓이 불편한 이유를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거룩은 늘 불편함을 동반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일상을 제약했고, 안식일 준수는 생산성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11조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의 불편함은 결함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불편함을 통해 착용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며 자신이 하늘과 연결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갓근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갓근은 턱 밑에서 매듭을 짓는데 이것이 단순히 갓을 고정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갓근은 착용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갓근은 턱에 닿으면서 지금 당신은 갓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즉, 지금 당신은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갓이 불편한 것은 결함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만약 갓이 편안했다면 착용자는 갓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갓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주면서 착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가 와서 갓을 보호해야 할 때, 바람이 불어 갓을 잡아야 할 때, 그때마다 착용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갓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갓은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영적 장치였습니다. 갓은 모자가 아니라 수신 장치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늘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안테나였습니다. 검은색 우주를 머리에 이고 그 중심에 하늘을 향한 통로를 열어두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조선의 선비들은 자신이 하늘의 자식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갓을 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과 연결된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불편하고 부서지기 쉬운 검은 우주를 머리에 이고 다녔던 것이다. 저는 마침내 갓의 진정한 설계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양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에 기반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조선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제 트렁크에는 갓 한 점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장인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조선의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모자 하나를 연구하러 왔다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왕립학회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학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동료 학자들은 제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한원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건 박사, 당신은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한 것 같소? 갓은 그저 비효율적인 모자일 뿐이요. 조선이 근대화되지 못한 증거이지 어떤 고상한 철학의 산물이 아니오. 저는 그분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져온 갓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갓을 머리에 얹으셨습니다. 갓끈을 매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곧아졌고 고개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갓을 벗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군요. 확실히 이것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오. 저는 케임브리지로 돌아가 제 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을 서양의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서양의 학문 체계는 모든 것을 기능과 효용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갓은 그런 틀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갓은 기능을 넘어선 무언가였고 효용을 초월한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논문의 결론 부분을 수없이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양 문명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우리의 집은 더 튼튼해졌고 옷은 더 따뜻해졌으며 도구는 더 효율적이 되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조선의 갓은 정반대의 철학을 보여준다.
갓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우주와 연결시킨다. 갓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착용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제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 왜일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이해한 바로는 성경은 편리함보다 거룩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했습니다. 둘 다 불편했습니다. 손목에 무언가를 메고 다니는 것도, 이마에 무언가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머리에 불편한 갓을 쓰고 다니는 것도 모두 일상의 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일상과 구별되고, 망각과 구별되는 것. 조선의 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은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갓은 구별을 추구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은 갓을 쓰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었고, 그 구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갓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으며 발견했던 한 가지 원리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원리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표식이었습니다.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 조선에서는 그것이 갓이었습니다. 머리에 이고 끊임없이 절제하게 만드는 구조물. 같은 종교도 아니고 같은 계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잊지 않으려는 방식에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공통된 원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하고, 효율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원리 말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다시 조선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조선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양 문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고, 거리에는 서양식 모자를 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한 젊은 조선인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은 불편합니다. 서양 모자가 훨씬 실용적이지요. 우리도 이제 근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갓은 분명히 뒤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갓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모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더 편리해지는 것인가?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인가? 서양 문명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는 하늘과의 연결을 잃었고, 우주 안에서의 우리 위치를 잃었으며 존재의 신성함을 잃었다.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노학자가 되었고 케임브리지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한쪽에는 여전히 그 갓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갓은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끔 제 연구실을 방문해서 그 갓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의 갓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이것은 내 학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지.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연구했고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이 작은 검은 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갓은 제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편리함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의미를 위해 사는가?
서양 문명은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비들은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갓을 지켰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갓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갓은 그들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존재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화도 우리의 잣대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며 덧붙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불편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것,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 정결 규례를 지키라는 것. 모두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갓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갓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늘의 자식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갓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조선이 추구한 구별이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 다 편리를 포기하고 의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둘 다 불편함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성경의 표식과 조선의 갓은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돕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날 강의를 마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갓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갓은 여전히 제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려 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마침내 제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갓을 연구하러 갔다가 갓에게 연구당하고 돌아왔다. 갓은 나에게 서양 문명이 잊어버린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늘의 자식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의미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내가 평생 읽어온 성경이 말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제가 조선에서 갓 앞에서 멈춰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제게 제가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었고 제가 찾아야 할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갓은 물리적으로는 머리 위에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갓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은 착용자를 일깨우는 장치였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갓을 보호했던 이유를 이제 저는 압니다. 갓이 젖으면 형태가 망가지지만 갓이 상징하는 것, 즉 하늘과의 연결은 절대 망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젖어도 괜찮지만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갓은 바로 그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자를 벗는 것으로 존경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갓을 쓰는 것 자체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존경, 조상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 갓을 쓴다는 것은 나는 하늘의 자식으로서 품위 있게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의 마지막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능성 0%, 정신성 100% 조선의 갓이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갓을 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과 연결된 존재임을 하루도 잊지 않기 위해 이 불편하고 부서지기 쉬운 검은 우주를 머리에 이고 다녔다. 성경이 표식을 통해 정체성을 기억하게 했듯이 갓도 불편함을 통해 정체성을 지켰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갓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갓 앞에서 멈춘 이유였습니다. 갓은 제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효율만을 추구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의미를 되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편리함만을 찾는 시선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갓 앞에서 멈춰 섰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